자, 이번 강의는 논증과 추론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논증 및 추론을 비롯해서 강화 약화 문제, 실험 가설 문제 등을 다룰 겁니다. 목차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간단하게 논증이 뭐고 추론이 뭔지 그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거고요. 각 추론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볼 겁니다. 다음에 강화 및 약화란 무엇이며 어떤 것을 토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지를 가이드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으로 실험 가설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다루고 그 다음에 예제 문제를 3문제 정도 풀어볼 겁니다. 자, 먼저 개념 정리부터 볼게요. 첫 번째 논증의 개념부터 봅시다. 자, 논증 한자어로 풀어보면 논의할 논, 증거 증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국어사전에서는 논증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하여 그 이유나 근거를 들어 밝히는 것. 논리학에서는 논증과 추론을 약간 구분하는데 그 논증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결론과 결론을 뒷받침하는 전제로 이루어진 진술의 집합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논증이라고 한다면 어떤 진술들이 모여있는 그런 집합을 의미하고 그 집합 안에는 전제와 결론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추론의 개념 볼게요. 자, 추론의 한자어는 밀추와 의논할 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추론의 론은 앞서 살펴본 논증의 논과 같은 한자죠. 국어사전에서는 이 추론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행위나 과정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논리학에서는 추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논증에서 전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앞서 살펴본 논증이 진술들이 모여있는 집합 그런 걸 의미한다면 추론은 전제에서 결론을 도출해가는 그런 과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용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처럼 논증과 추론은 논리학에서는 약간 구분된 의미로 쓰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유사한 용어로 사용되기도 해요. 자, 이 강의에서도 논증과 추론의 개념을 엄밀하게 구분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용어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추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추론에는 대표적으로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죠. 자, 연역 추론은 영어로 디덕션이라고 하고 귀납 추론은 인덕션이라고 해요.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의 가장 큰 차이는 전제와 결론의 성격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연역 추론의 경우는 보편적 사실에서 구체적 사실을 끌어냅니다. 즉 전제가 보편적 사실이고 결론이 구체적 사실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반면에 귀납 추론은 전제가 구체적 사실이고 결론이 보편적 사실이에요. 구체적 사실들을 모아서 그 중에 공통적인 점들을 추려가지고 보편적인 사실을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전제와 결론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 각 추론 고유의 특징이 생기게 되는데 연역 추론의 경우는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도 항상 참으로 나와요. 논증 자체에 큰 문제가 없는 한 전제가 참이라는 것만 밝혀도 결론은 자연스럽게 참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반면에 귀납 추론은 참일 개연성이 높은 결론이 도출될 뿐 명백하게 또는 필연적으로 참이되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과학 이론이 이러한 귀납 추론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것들을 모아서 법칙화하는 그런 구조가 귀납 추론이죠. 자,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의 평가 기준을 한번 볼게요. 연역 추론의 평가 기준은 타당성, 건전성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고 귀납 추론의 경우는 강도와 적절성이라는 평가 기준으로 논증 내용을 평가합니다. 자, 그러면 연역 추론의 평가 기준부터 살펴보죠. 먼저 살펴볼 기준은 타당성입니다. 영어로 validity라고도 하는데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토대로 우리는 타당한 논증과 부당한 논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타당한 논증은 valid argument라고 하고 부당한 논증은 invalid argument라고 해요. 각각 어떤 의미인지 한번 봅시다. 타당한 논증은 전제가 참일 경우 필연적으로 참인 결론이 도출되는 논증을 뜻해요. 반면에 부당한 논증은 전제가 참이더라도 거짓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논증입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자, 여기서는 모든 인간은 죽는다 라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소크라테스가 인간에 속한 어떤 존재이다 라는 것은 개별 존재에 대한 서술이면서
개별적인 존재가 보편적인 개념에 속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는 인간이고 모든 인간은 죽기 때문에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죽겠지. 그런 결론이 도출되죠. 그래서 전제에 해당하는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이 두 가지가 참이라고 한다면 이를 통해 도출되는 결론도 반드시 필연적으로 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당한 논증의 예를 봅시다. 왼쪽에 제시한 논증 사례를 그대로 이용할 건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볼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 논증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 두 가지 개별적인 사실만 가지고 모든 인간은 죽는다 라는 사실을 도출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주의하실 게 논증이 타당하냐 부당하냐를 따질 때에는 최종적인 결론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논증의 전개 과정에 오류는 없는지, 전제가 다 참이라면 반드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인지 그것만 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른쪽 논증의 경우는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평가 기준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살펴볼 판단 기준은 건전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연역 추론에서 적용하는 평가 기준인데 영어로는 soundness라고 해요. 건전하냐 건전하지 않냐에 따라서 건전한 논증, sound argument와 불건전한 논증, unsound argument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그 의미를 한번 봅시다. 자, 건전한 논증은 우선 그 논증이 타당해야 돼요. 타당한 논증이면서 동시에 전제들이 모두 참여해야지만 그 논증을 건전하다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불건전한 논증의 경우는 부당한 논증이거나 즉 논증이 타당하지 않거나 제시한 전제 중 일부가 거짓인 논증일 경우 우리가 불건전한 논증이라고 불러요. 자, 마찬가지로 예를 한번 봅시다. 자, 앞서 살펴본 예예요.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 논증이 타당하다는 건 아까 살펴봤죠. 그리고 이게 건전하냐? 실제로 보니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맞고 모든 인간이 죽는 것도 맞다면 그러면 이 논증은 타당하면서도 건전한 그런 논증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반면 불건전한 논증의 예를 한번 봅시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모든 인간은 영생한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영생한다. 자, 이 논증의 경우 전제에 해당하는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모든 인간은 영생한다. 이 두 전제가 참이라면 소크라테스는 영생한다라는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모든 인간은 영생한다. 이 명제는 참이라기보다는 거짓에 가깝죠. 그래서 이렇게 논증할 경우 우리는 건전하지 않다. 불건전한 논증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자, 여기까지 연역 추론의 평가 기준 살펴봤고 다음으로는 귀납 추론의 평가 기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볼 귀납 추론의 평가 기준은 강도입니다. 영어로 strength라고 하는데 강도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강한 논증과 약한 논증 이렇게 구분해요. 강한 논증은 strong argument, 약한 논증은 weak argument라고 부릅니다. 의미를 한번 볼게요. 강한 논증은 전제가 참일 경우 결론이 참일 개연성이 높은 논증을 뜻해요. 앞서 살펴봤듯이 귀납 추론은 결론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참인 그런 논증은 아니에요. 귀납 추론을 통해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거는 그 논증을 통해 참일 개연성이 높은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강한 논증은 만약 우리가 전제들이 모두 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참에 가까운 그런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그런 논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반면에 약한 논증은 전제가 참이더라도 결론이 참일 개연성이 매우 낮은 그런 논증을 뜻해요. 어떤 사례를 관찰하고 어떤 실험을 했느냐에 따라 추론의 강도는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한번 봅시다. 태양이 뜰 때마다 관측한 결과 대기 기온은 점차 상승하였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태양이 뜨면 기온은 상승한다. 이런 결론을 도출한 논증을 한번 봅시다. 자, 이 경우 전제는 하나뿐이죠. 하나밖에 없지만 전제를 보니까 태양이 뜰 때마다 계속 관측을 한 거예요. 관측을 했더니 그때마다 대기 기온은 점차 상승하였다 라는 것을 확인을 했죠. 아, 그러면 태양이 뜨는 것과 기온이 상승하는 게 관련이 있구나. 태양이 뜨면 기온은 상승하는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더라도 이 결론은 굉장히 참일 개연성이 높겠죠. 이러한 논증을 강한 논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약한 논증 사례 한번 볼게요. 복권을 한 번 구입하였는데 1등에 당첨되었다. 따라서 복권을 구입하면 1등에 당첨된다. 자, 여기서 복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복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복권을 구입했는데 그 복권이 바로 1등에 당첨된 경우예요. 그러면 내가 복권을 한 번 구입했는데 1등에 당첨되었네. 복권을 구입하면 1등에 당첨되는구나.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우연하게 한 번은 1등에 당첨될 수 있었더라도 그러한 우연이 계속 반복된다는 보장은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이러한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이 논증은 좀 약하다, 강도가 높지 않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평가 기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으로 볼 귀납 추론의 평가 기준은 적절성입니다. cogency라고 하는데 적절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 적절한 논증과 부적절한 논증, cogent argument와 uncogent argument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각각 어떤 의미인지 한번 봅시다.
적절한 논증은 강한 추론이면서 동시에 전제들이 모두 참인 논증이에요. 앞서 살펴봤죠? 강한 논증이라는 것은 전제가 참일 경우 결론도 참일 개연성이 높은 그런 논증이라고 했는데, 이 적절한 논증 조건까지 만족하려면 추론이 강하면서 동시에 제시한 전제들이 모두 참이어야 돼요. 앞서 살펴본 연역 추론에서 타당성과 건전성의 관계와 비슷하죠. 건전한 논증이 되려면 일단 우선 타당한 논증 조건부터 만족해야 그 다음에 건전한 논증으로 넘어갈 수 있듯이, 귀납 추론에서도 그 논증이 강한 논증이어야지 그 다음 이게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그렇게 따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부적절한 논증은 뭐냐? 논증 자체의 강도가 약하거나, 즉 약한 추론이거나 전제 중 일부가 거짓인 논증을 부적절한 논증이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사례를 한번 봅시다. 적절한 논증의 사례는 앞서 본 것과 같습니다. 태양이 뜰 때마다 관측한 결과 대기 기온은 점차 상승하였다. 따라서 태양이 뜨면 기온은 상승한다. 이 논증에서 전제로 제시한 내용이 실제로도 참이니까 이 논증은 강하면서 적절하구나,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부적절한 논증의 사례 한번 볼게요. 복권을 구입할 때마다 항상 1등에 당첨되었다. 따라서 복권을 구입하면 1등에 당첨된다.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복권은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복권을 의미해요. 근데 복권을 구입할 때마다 항상 1등에 당첨되는 건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죠. 이거는 전제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네, 이 전제가 참일 리는 없어,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 논증은 부적절한 논증에 가까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추론의 종류 및 각 추론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으로는 피셋 문제에서 자주 물어보는 강화 및 약화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개념 구분부터 할게요. 논증을 강화하는 경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논증에 주어진 전제를 수용하거나 긍정하는 경우, 이때 논증은 강화될 겁니다. 또는 전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전제와 결론이 서로 관련이 있다, 그 관련성을 입증하거나, 논증에서 누락된 전제가 있다면 이를 추가하거나, 또는 이 논증을 입증하는 사례를 제시한다면 우리는 논증을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반대로 전제를 거부하거나 부정할 경우, 전제가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또는 전제와 결론이 무관함을 입증하는 경우, 전제 간의 모순 관계를 입증하거나 논증에 대한 반증 사례를 제시하는 경우 우리는 해당 논증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논증 강화, 논증 약화 이렇게만 구분을 했는데 사실 모든 내용이 이 두 가지로만 구분되는 것은 아니에요. 논증을 강화하지도 약화하지도 않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무관한 내용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강화, 약화 문제를 푸실 때에는 세 가지 선택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강화, 약화, 무관. 자, 그럼 이 세 가지 선택지를 두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묻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강화 및 약화 문제에서는 네 가지로 표현을 다르게 해서 묻고 있어요. 강화한다, 약화한다, 강화하지 않는다, 약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가지요. 강화한다 라고 했다면 말 그대로 논증을 강화하는 것만 찾고 논증을 약화시키거나 논증과 무관한 것은 찾으면 안 돼요. 약화한다 라고 했다면 논증을 약화하는 것만 찾고 강화하거나 무관한 것은 찾으면 안 되죠. 어려울 거 없죠. 그럼 강화하지 않는다는 어떨까? 이번에는 강화시키는 거는 고르면 안 되고 약화시키거나 무관한 애를 찾아야 돼요. 약화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면 논증을 약화시키는 것을 찾으면 안 되고 강화시키거나 무관한 것을 찾아야 할 겁니다. 표로 정리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까딱 잘못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강화도 약화도 아닌 무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화 지문에 이처럼 강화도 약화도 아닌 무관한 내용이 제시될 때에는 주의를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실험 가설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다뤄볼게요. 자, 실험 가설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잘 찾아내셔야 돼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로 바로 도출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독립변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그 값을 다르게 줄 수 있는, 그걸 이제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하고, 종속변수라는 것은 독립변수가 바뀌면 그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각각 하나씩 짝을 이루어서 서술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관계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매개변수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독립변수가 바뀌면 이번에는 매개변수가 바뀌고, 매개변수가 바뀜에 따라 종속변수가 바뀌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이 독립변수에 의해 매개변수를 거쳐 종속변수가 바뀌는 거니까, 그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어떤 관계든지 간에 매개변수가 있든 없든지 간에 뭐가 독립변수고 최종적으로 어떤 게 종속변수고 그런 것들을 잘 구별을 해야 돼요. 가설에 등장하는 각 변수의 의미 및 관계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실험 가설 문제의 경우 제시문에 여러 실험 결과가 제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빠르고 효과적으로 풀고 싶다면
실험 결과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게 필요할 겁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기에 결과가 달라졌나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된다는 의미예요. 자,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다룬 내용과 관련된 예제 문제 3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영상 더보기 링크에 예제 문제와 손필기를 다운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 드렸으니 다운받으셔서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 들어보세요. 자, 1번 문제입니다. 2022년도 5급 공채 언어 논리 나책형 16번 문제예요. 문제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해설 들어보세요. 자, 문제 풀어보셨죠? 손필기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발문 먼저 볼게요. 다음 글에 A부터 C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제시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이 제시문은 3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발문에서는 A부터 C에 대한 분석을 묻고 있고 그렇다면 각 단락마다 A, B, C의 입장이 하나씩 나오는 구조가 되겠거니 예상해 볼 수 있죠. 실제로도 보니까 첫 번째 단락은 A의 주장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B의 입장이 나오고 있고 세 번째에서는 C의 입장이 나오고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A, B, C의 입장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 단락 응보주의에 따르면 정의에 합치하는 형벌은 평등의 원리에 기초해야 한다. 핵심 키워드는 정의에 합치하는 형벌 이게 될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A, B, C는 어떤 입장인가 한번 보시면 응보주의의 전통적인 입장인 A는 범죄와 동일한 유형의 행위로 처벌해야 정의롭다고 주장한다. 자, 계속 읽어보죠. 이 입장은 눈에는 눈으로 라는 경구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입장은 동일한 유형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는 범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어떤 비판을 받냐? 동일한 유형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는 범죄들이 존재한다 라는 비판이에요. 두 번째 단락 봅시다. A의 기본적 관점을 수용하면서도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입장 B는 범죄가 발생시킨 고통의 양과 정확히 동일한 고통의 양을 부과하는 형벌로도 정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범죄가 발생시킨 고통의 양과 정확히 동일한 고통의 양을 부과하는 형벌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하면서 방화범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러나 B는 고문과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의 경우 동일한 유형의 행위로 처벌하지 않으면 범죄가 유발한 고통의 양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마지막 단락 봅시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입장 C는 형벌이 범죄가 초래한 고통의 양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앞서 나온 A, B의 입장과는 좀 다르네요. 형벌이 범죄가 초래한 고통의 양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범죄의 엄중함에 비례하는 무거운 형벌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즉, 한 사회의 모든 형벌을 무거운 것에서 가벼운 것 순으로 나열하고 범죄의 경중을 따져 배열된 순서대로 적용하여 처벌하면 정의가 달성될 수 있다. 보기 봅시다. 기억. 범죄와 정확히 동일한 유형의 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A는 동의하지만 B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A의 경우는 앞서 봤죠. 범죄와 동일한 유형의 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B는 어떻냐? B도 이러한 A의 기본적 관점 수용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기억에 대해서 A뿐만 아니라 B 역시 동의할 겁니다.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고 다음에 니은 범죄가 이야기한 고통의 양과 형벌이 부과하는 고통의 양을 측정하기 어렵다면 B는 약화되고 C는 약화되지 않는다. B의 입장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범죄가 발생시킨 고통의 양 그리고 그것과 정확히 동일한 고통의 양을 부과하는 형벌 이 두 가지가 존재해야 한다라는 건데 그럼 이것의 전제사항은 범죄가 야기한 고통의 양과 형벌이 부과하는 고통의 양을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니은에서는 그게 지금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그 전제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B의 입장은 약화될 겁니다. 그럼 C는 어떨까? C는 애당초 형벌이 범죄가 초래한 고통의 양에 의존할 필요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범죄가 야기한 고통의 양, 형벌이 부과한 고통의 양 측정할 필요도 없죠. 측정해봤자 그거 쓰지도 않을 거니까. 그렇다면 이 내용은 C의 주장을 약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무관한 내용에 가까울 수 있어요. 아까 잠깐 짚어드렸죠. 약화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강화한 것도 포함하지만 무관한 것도 포함한다. 니은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C의 입장에 대해서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아요. 다음에 디귿. 살인이 가장 큰 고통을 유발하고 죽음 이외에는 같은 양의 고통을 유발할 수 없다면 A, B, C는 모두 사형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자, A 같은 경우는 범죄와 동일한 유형의 행위로 처벌하고 B는 범죄가 발생시킨 고통의 양과 정확히 동일한 고통의 양을 부과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디귿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인이 가장 큰 고통을 유발하고 죽음 이외에는 같은 양의 고통을 유발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은 살인을 형벌로 채택을 해야 되겠죠. 사형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C는 어떨까? C는 모든 형벌을 무거운 것에서 가벼운 것으로 나열하고 경중 따져가지고 순서대로 적용하면 정의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내용에 따르면 C가 반드시
사형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형보다 더 낮은 단계이지만 그게 우리 사회에서는 이 형벌이 가장 무거운 형벌이야 라는 사회적 합의를 마련한다면 사형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디귿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니은만 적절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2번 한번 봅시다. 자, 2번은 2022년도 5급 공채 언어논리 나책형 17번 문제예요. 문제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 들어보세요. 자, 문제 잘 풀어보셨죠? 손필기 같이 한번 봅시다. 다음 글에 갑부터 병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글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키모는 노쇠한 부모를 벌판에 유기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로마인은 노쇠한 부모를 정성을 다해 모셨다. 도덕 상대주의는 이와 같은 인류학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도덕 상대주의에 따르면 사회마다 다른 도덕적 관습을 가지며 옳고 그름에 대한 신념 체계는 사회마다 상이하다. 또한 다양한 도덕적 관습과 신념 체계 중 어떤 것이 옳은지 판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 다음은 도덕 상대주의에 대한 비판들이다. 자, 핵심 키워드는 도덕 상대주의네요. 이 도덕 상대주의에 대해서 갑, 을, 병이 각각 비판을 하고 있나 봐요. 갑부터 볼게요. 갑. 에스키모와 로마인의 관습상 차이는 서로 다른 도덕 원리에서 기인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도덕 원리가 각기 다른 상황에 적용되면서 서로 다른 관습을 초래한 것일 수 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애정에 근거한 동일한 도덕 원리가 에스키모와 로마인에게서 다른 관습을 초래할 수 있다. 자, 갑의 입장은 에스키모나 로마인의 도덕 원리가 다른 게 아니다. 궁극적으로 같은 건데 이게 다른 상황에 적용되면서 다른 관습을 초래한 것일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을 봅시다. 도덕 상대주의가 맞다면 다른 사회의 관습과 신념 체계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사회의 관습과 신념 체계에 대한 평가는 불가능하며 이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 이런 침묵의 의무는 어떤 사회를 막론하고 모든 사회의 구성원에게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결국 도덕 상대주의는 도덕 절대주의의 이념을 수용해야 하는 역설에 빠지게 된다. 자, 을의 주장은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만 봐도 되는데 정리해보면 도덕 상대주의가 맞다면 이러이러한 결론이 나와. 그런데 이러이러한 결론을 따르게 되면 결과적으로 도덕 상대주의를 부정해야 돼. 도덕 절대주의를 수용해야 돼. 그런 거거든요. 이런 거를 역설이라고 표현을 했죠. 참이라고 받아들이면 동시에 그 참인 전제를 부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역설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서는 이 역설이 왜 발생했냐? 도덕 상대주의가 맞다고 전제했기 때문에 이런 역설이 나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 상대주의는 옳은 게 아니다. 그런 것이 을의 결론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병을 볼게요. 도덕 상대주의는 시간적 차원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도덕 상대주의를 받아들이면 사회 관습이나 신념 체계의 진보를 말할 수 없게 된다. 과거의 것과 달라졌을 뿐이지 더 낫거나 못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 관습이나 신념 체계가 진보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례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과거와는 달리 노예제를 받아들이는 도덕적 관습이나 신념 체계를 가진 사회는 없다. 자, 병의 입장은 도덕 상대주의를 받아들이면 마찬가지로 이러이러한 결론이 나와. 하지만 그러한 결론을 만족하는 사례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도덕 상대주의는 옳지 않아. 그렇게 비판하고 있죠. 보기 내용 봅시다. 기억. 두 사회의 관습이 같다면 그 사회들의 도덕 원리가 같다라는 것이 사실이면 갑의 주장은 약화된다. 자, 이 내용은 갑의 입장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갑의 주장과는 좀 거리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갑이 주장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관습을 초래한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관습을 초래한 것이 같은 도덕 원리가 다른 상황에 적용되면서 이렇게 다른 관습이 초래된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억에서는 두 사회의 관습이 같다면 그 사회들의 도덕 원리가 같다라고 했단 말이죠. 사회의 관습이 같은 상황을 전제하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사회 도덕 원리가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갑은 서로 다른 관습을 보이고 있는 사회를 지금 비교하고 있지 서로 관습이 같은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전제 자체가 갑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기억은 갑의 주장을 강화하지도 못하고 약화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약화된다라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니은 봅시다. 우월한 도덕체계와 열등한 도덕체계를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을의 주장은 약화되지 않는다. 을의 입장은 도덕 상대주의가 맞지 않다는 것이 최종 결론이거든요. 우월한 도덕체계와 열등한 도덕체계를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것. 이것은 도덕 상대주의보다는 도덕 절대주의에 가까울 겁니다. 근데 을 같은 경우는 도덕 상대주의는 맞지 않다. 이것은 옳지 않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니은의 경우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을의 입장을 강화시키면 강화시켰지
약화시키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고, 또는 을의 경우는 지금 도덕 상대주의가 맞지 않다라고만 했지 도덕 절대주의에 대해서는 어떤 가치 판단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니은은 무관하다. 그래서 약화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이제 좀 더 엄밀하게 논증을 해봐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문제 풀 때에는 이게 약화하는 건지 약화하지 않는 건지 그것만 판단하셔도 돼요. 적어도 이 의견을 통해 을의 입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야. 그걸 찾으셨다면 니은은 적절하겠네.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다음 디귿. 현재의 관습과 신념 체계가 과거의 것보다 퇴보한 사회가 있다면 병의 주장은 약화된다. 자, 병의 경우는 도덕 상대주의에 따르면 사회 관습, 신념 체계와 관련된 진보를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 디귿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재의 관습과 신념 체계가 과거의 것보다 퇴보한 사회가 있다면, 또는 퇴보하지 않고 진보했다면 그건 상관없어요. 진보이냐 퇴보이냐 어느 쪽이든지 간에 비교는 할 수 있잖아요. 도덕 상대주의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병은 그 비교 가능하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디귿은 병의 주장과 가까운 그런 진술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병의 주장이 약화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옳지 않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니은 하나만 옳기 때문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2022년도 5급 공채 언어논리 나책형 18번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 들어보세요. 자, 문제 풀어보셨죠? 손필기 같이 한번 봅시다. 발문 먼저 볼게요. 다음 글에 기억부터 디귿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 4개의 단락이 있고 표가 하나 있네요. 첫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오줌을 생산하는 포유류 신장의 능력은 신장의 수질에 있는 헬리고리와 관련이 있다. 헬리고리의 오줌 농축 방식을 탐구한 과학자들은 헬리고리의 길이가 길수록 더 농축된 오줌을 생산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동물은 몸의 크기가 클수록 체중이 무겁고 신장의 크기가 더 커서 헬리고리가 더 길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는 오줌 생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오줌 생산과 관련된 기관으로 헬리고리라는 것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헬리고리와 오줌 생산 방식 간에 어떤 관계가 있구나, 그 관계가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 그거를 파악하셔야 돼요. 기억 가설에서는 어떤 점을 언급하고 있냐, 헬리고리의 길이를 언급하고 있죠. 헬리고리의 길이가 길수록 더 농축된 오줌을 생산한다. 즉 헬리고리의 길이와 오줌의 농도가 서로 비례한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동물 몸의 크기와의 관련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몸의 크기가 크면 체중이 무겁고 신장도 커서 헬리고리가 더 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몸의 크기와 신장 크기와 헬리고리와 그리고 오줌의 농도, 이것들이 다 서로 비례하는 그런 관계가 있구나.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계속 한번 봅시다. 그래서 코끼리와 같이 큰 포유류는 뾰족 뒤쥐와 같은 작은 포유류에 비해 훨씬 더 농축된 오줌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환경에 사는 일부 포유류는 몸집이 매우 작은데도 몸집이 큰 포유류보다 더 농축된 오줌을 생산한다. 여기까지가 기억 가설이고, 두 번째 단락.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몸의 크기와 비교한 헬리고리의 상대적인 길이가 길수록 오줌의 농도가 높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자, 두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문제점이란 게 뭐냐? 바로 앞문장이 나오죠. 기억 가설에 따르면 몸의 크기가 작으면 헬리고리도 더 짧아서 덜 농축된 오줌이 생산되어야 하는데, 일부 포유류는 몸집이 매우 작은데도 불구하고 더 농축된 오줌을 생산한다라는 그런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어떤 가설을 제시했냐? 몸의 크기와 비교한 헬리고리의 상대적인 길이래요. 즉 상대적인 길이가 길면 오줌의 농도가 높다. 그런 가설이 니은 가설이에요. 헬리고리의 길이와 수질의 두께는 비례하므로 과학자들은 크기가 다른 포유류로부터 얻은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 새로운 측정값으로 수질의 두께를 몸의 크기로 나눈 값을 상대적인 수질의 두께로 제시하였다. 자, 이 상대적인 수질의 두께 RMT라고 되어 있는데 표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오줌 농도가 더 높아야 되겠네요. 니은 가설에 따르면. 다음 세 번째 단락. 추가 연구를 통해 여러 종들에서 헬리고리는 유형 A와 유형 B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고, 유형 A가 유형 B보다 오줌 농축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밝혀졌다. 자, 새로운 내용이 나왔네요. 헬리고리가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중에 유형 A가 B보다는 오줌 농축 능력이 더 뛰어나다라는 거죠.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과학자들은 헬리고리 중 유형 B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수록 더 농축된 오줌을 만들어낸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그러겠죠? 유형 A가 더 오줌 농축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렇다면 B가 차지한 비중이 작다라는 거는 A가 차지한 비중이
비중이 크다라는 거고, 그럼 오줌 농도는 더 높겠죠. 네 번째 단락. 과학자들은 다른 환경에 사는 다양한 크기의 동물들에 대해 측정을 수행했어야 오줌은 농축될수록 어는 점이 더 낮아진다. 과학자들은 측정 대상 동물의 체중 RMT, 헬리고리 중 유형 B가 차지하는 비중 R, 그리고 오줌의 어는 점 FP를 각각 측정하였고, 다음은 그 결과 일부이다 라고 했어요.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체중, 즉 W는 기역 가설과 관련이 있고, RMT는 니은 가설, 그리고 R은 디귿 가설과 관련이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FP는 오줌 농도와 관련이 있겠네. FP가 낮으면 낮을수록 오줌 농도는 높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표 옆에다가 이 오줌 농도를 먼저 표기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다 영하죠. 음수이기 때문에 돼지가 마이너스 2로 어는 점은 가장 높고, 개가 마이너스 4.85도로 그 다음, 캥거루쥐는 마이너스 10.4도로 제일 낮죠. 그럼 반대로 오줌 농도는 돼지가 가장 낮고 개가 중간, 캥거루쥐는 높을 거예요. 보기를 봅시다. 기억. 돼지와 개의 측정 결과는 기억을 약화한다. 돼지와 개를 봐야 되는데 기억 가설은 지금 체중을 봐야 되거든요. 체중이 더 많이 나갈수록 오줌 농도는 더 높아야 돼요. 근데 보면 돼지와 개 중에 체중이 더 높은 애는 돼지잖아요. 그런데 오줌 농도는 오히려 돼지가 개보다는 더 낮네요. 그렇다면 기억 가설과 상충되는 결론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기억 보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돼지와 개의 측정 결과는 기억 가설 약화하는 게 맞습니다. 적절한 보기예요. 다음이 니은. 개와 캥거루쥐의 측정 결과는 니은을 약화하지 않는다. 자, 니은 가설은 RMT를 봐야 돼요. 개하고 캥거루쥐 보니까 캥거루쥐의 RMT가 더 높아요. 그렇다는 것은 캥거루쥐의 오줌 농도가 개보다는 더 높아야 된다라는 건데 실제로도 그렇죠. 즉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니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약화하지 않는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니은도 적절한 보기. 다음 디귿. 돼지와 캥거루쥐의 측정 결과는 디귿을 약화한다. 이번엔 돼지와 캥거루쥐예요. R을 봐야 되겠죠. 돼지와 캥거루쥐 중에 R이 더 높은 쪽은 돼지예요. 그렇다면 B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수록 더 농축된 오줌을 만들어낸다고 했으니 R이 더 낮은 캥거루쥐가 오줌 농도는 더 높아야겠네. 실제로도 캥거루쥐가 더 높죠. 그렇다는 것은 디귿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디귿 가설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디귿 가설과 부합하기 때문에 강화한 쪽에 가깝습니다. 옳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기억 니은이 옳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논증과 추론을 주제로 논증, 추론의 개념, 그리고 추론의 종류, 추론의 평가 기준, 강화 약화, 실험 가설 등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봤습니다. 실험 가설의 문제의 경우 소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오늘 다룬 내용 잘 참고하셔서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다음 강의 때 또 만나요.